바쁜 당신이 알아야 할 모든 것 여기에 있습니다.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델타 변이의 변이, 일명 델타 플러스 변이가 국내에서 처음으로 확인됐습니다. 더구나 감염자 2명 모두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 2차까지 마친 뒤에 확진된 돌파 감염 사례였다고 해서 더 우려가 더해지고 있는데요.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 이재각 교수 연결해서 이 델타 플러스 변이 감염자 확인과 관련한 그리고 또 방역 전반적인 상황에 대해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델타 플러스 변이 그동안에 국내에 유입될까 이제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일단 국내에서 델타 플러스 변이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이 지금 전파력이나 치명률 측면에서 볼 때 델타 변이와 델타 플러스 변이는 어떤 차이가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아직 사실은 이제 델타 플러스 변이도 사실 명칭도 사실 공식 명칭은 아니고요. 네. 그다음에 환자 간의 전파 상황이라든지 또 백신의 효과를 얼마나 떨어뜨리는지는 아직까지 연구 자료가 많지는 않습니다. 근데 다만 유전적 성향을 봤을 땐 델타 변이와 유사한 정도의 전파력을 가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베타 변이나 감마 변이에 있는 그 백신의 효과를 떨어뜨린다고 생각하는 유전자 변이가 이미 추가돼 있기 때문에 네. 백신의 효과도 좀 많이 떨어뜨리는 게 아닌가 정도를 좀 추정하고 있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예방 효과가 떨어지는 겁니까? 델타 플러스 변이가.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거에 대한 직접적인 백신 효과가 얼마나 떨어지는지는 아직 연구 결과가 이제 확진자가 많지 않다 보니까 나오지는 않고 있는데요. 네. 일단 베타 변이나 감마 변이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라든지 아니면 화이자나 모더나 백신에서 한 20-30% 정도 효과가 떨어지는 걸로 알려져 있거든요. 네. 그래서 베타랑 감마랑 비슷하다고 할 정도면 적어도 이제 백신의 방어 효과가 20-30% 정도 떨어질 것 같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확진자 가운데 한 명은 해외여행 이력이 없다고 합니다. 지금 지역사회 상당 부분 델타 플러스 변이가 퍼졌을 가능성 제기되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이제 그러니까 지역사회 감염 양상으로 왔기 때문에 이제 확산이 돼 있을 가능성이 이제 있다는 걸 이제 얘기를 하는 부분인데 지금 이제 확진자들이 대부분 인천에서 나왔잖아요. 네. 그래서 인천이 워낙에 델타 변이도 초기에 먼저 확인됐던 지역이기도 하고 공항도 있고 또 이제 그 항만도 있고 이러기 때문에 아마도 이런 이제 공항과 또는 항만 주변에 있는 지역부터 서서히 이제 유행이 시작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예상을 해볼 수는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모든 확진자에 대해서 변이 바이러스 검사를 시행하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근데, 이 검사를 좀 더 확대하면 안 될까요? 일단 이제 그 검사 방법 자체가 시간도 좀 많이 소요되고요. 인력이 네. 많이 소요되는 방법인데, 그러니까 저희가 보통 시퀀싱이라 그래서 그 이제 유전자의 스파이크 단백질의 그 유전자를 전체적으로 다 읽어내야 되는 작업이라 보통 검사를 하려면 4일에서 일주일 정도 시간이 걸리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아직까지 국내는 이제 민간에다 개방은 안 하고 이제 질병관리청에 직접 하고 있는데 검사를 확대하는 방법들을 이제 노력은 하고 있는데 현재 전체 감염자의 한 20% 정도는 지금 시퀀싱을 해가지고 검사를 내보내고 있는데요. 저 질병관리청에서는 계속 늘린다고는 하고 있습니다. 근데 다만 일단은 이제 이 전체 확진자를 다 할 필요까지는 사실 없고요. 네. 일단 랜덤 샘플을 해서 적어도 이제 WHO에서 권고하는 건 15% 수준인데 이미 20% 이상을 우리나라가 하고 있는데 조금 더 늘릴 필요는 있지만 그렇다고 다 할 필요까지가 있는 거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유행의 추이를 보는 목적이지 전체 확진자에서의 그 델타 변이 여부를 확인할 필요까지는 없거든요. 네, 최근 일주일 동안 델타 변이 감염자가 2,000명 가까이 증가했다고 합니다. 이 델타 변이가 우세종으로 자리 잡았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 예, 일단은 이제 지난주에 이미 한 48%, 또 이번 주에 아마 더 넘었을 거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일단은 델타 변이가 뭐 영국에서도 거의 한 달 만에, 미국에서도 거의 한 달 만에 이제 우세종으로 넘어갔었기 때문에 우리나라 내에서도 아마 이제 이후에 8월 달 내에 발생한 환자의 대부분은 델타 변이에 의한 것으로 될 거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이제 확산세가 좀 꺾이길 방역당국도 기대하고 많은 국민들이 좀 바라고 있는데요. 확산세 네. 꺾기 쉽지 않은 거 아니냐 이런 우려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일단 이제 피크에 도달하기까지도 좀 오래 걸렸고, 아마 네. 지금이 아마 피크 수준일 것 같은데, 그리고 이제 확진자의 감소되는 속도도 상당히 느릴 거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델타 변이의 영향 때문에. 그래서 한동안 지금 정도의 유행 상황이 이제 몇 주 이상 지속되지 않을까 좀 우려를 좀 하고 있는데요. 일단 실제로 그렇게 되지 않을까 많은 전문가들이 걱정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지금 이제 확진자가 네 자릿수를 기록한 지 상당히 오랜 시간이 이제 지났잖아요. 벌써 이제 네. 한 달 정도 되는 상황인데, 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확진자 규모가 증가하고 또 위중증 환자도 늘어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지금 병상의 여유는 좀 있는 겁니까? 일단 이제 뭐 생활치료센터는 이제 늘리기가 쉬우니까, 그래서 사실 생활치료센터의 개수는 지금 의료체계 붕괴나 뭐 이런 부분에 중요하진 않고요. 일단 이제 폐렴이 걸려서 입원하는 그런 감염병 전담병원의 병상수라든지 아니면 중증 환자의 병상수가 사실 문제기는 한데, 네. 아직까지는 이제 병상수가 강세 전담병원도 병상수가 아주 많이 차 있진 않지만 거의 70% 넘은 상황이고요. 중증 환자가 이제 아마 조금만 더 늘어나면 우리가 3차 유행 때의 피크가 거의 400명대 정도였거든요. 네. 거의 이제 육박할 수 있는 상황이라서 일단은 이제 대비를 해야 되는 시점은 됐다. 지금 당장에 뭐 의료체가 붕괴될 정도는 아니지만 일단은 지금 같은 추세로 2, 3주만 간다면 꽤 힘든 상황이 이제 발생할 수도 있다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방역 당국의 가장 위협적인 요소로 변이 바이러스 출현을 꼽았는데요. 그러니까 기존에 알려진 변이 바이러스 말고 다른 변이 바이러스가 등장할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가 이제 델타 변이 수준 정도의 전파력 있는 변이가 설마 나올까 했었는데 실제 나왔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백신 접종률이 높은 국가에서도 유행을 만드는 상황들을 보고 있는 것처럼 일단 전파력이 강해지거나 또는 백신의 효과를 회피하는 이런 변이는 아마도 계속 나올 것 같고요. 일단 이제 그럴 때마다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 거냐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고민을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런 상황을 좀 타개할 수 있는 방법은 가장 방법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백신 접종률을 끌어올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1차 접종자가 누적 2천만 명을 지금 넘어섰고 또 네. 방역 당국에 따르면 추석 전까지 국민의 한 70%가 1차 접종을 마칠 수 있도록 하겠다 이제 이런 거 아닙니까? 네. 어느 정도 백신 접종률이 올라가면 이런 확산세가 뚜렷하게 꺾이는 모습이 나타날까요? 일단 이제 델타 변이가 아니었다면 이제 사실은 이 정도 되면 이제 떨어지는 기미를 보였어야 되는데요. 델타 네. 변이 때문에 좀 늦어지는 상황은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전 국민의 한 50% 이상이 접종을 하는 시기쯤 되면 일단은 이제 순차적으로 이제 확진 환자는 떨어질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제 접종률이 거의 70% 육박하는 국가에서도 유행을 하는 거 봐서는 일단 이제 백신만으로 이제 유행을 안정화시키는 건 일단은 이제 옛날 얘기가 된 거고요. 백신과 함께 이제 거리두기 또한 마스크 착용 다 같이 잘해야지 유행 상황을 조절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부스터샷 접종을 고려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의견이 본격적으로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네. 현재로서는 물론 이 1차, 2차 접종률을 높이는 데 주력해야 한다 이런 의견도 있는 게 사실인데 두 네. 가지를 같이 병행하는 게 가능할까요? 일단은 지금은 우리나라가 지금 이제 접종을 시작한 게 2월 달이기 때문에 당장에 부스터샷을 할 정도는 아니거든요. 근데 이후에 이제 준비를 해야 되는 게 지금 2월, 3월에 요양원하고 요양병원에 계셨던 분들이 이제 조만간 연말 되면 9개월 넘어가기 시작하는데 이분들 같은 경우는 워낙 이제 면역 반응이나 이런 게 약하게 나타날 분이어서 그리고 아주 고위험군에 해당되기 때문에 아마도 일단 9월이 넘어가기 시작하면 이제 부스터샷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될 거고요. 주된 접종은 이제 일찍 접종했던 고령층하고 면역 저하가 있는 분들 대상으로 이제 부스터샷에 대한 얘기가 이제 슬슬 나오기 시작하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돌파 감염 사례도 계속 좀 증가하고 있는 추세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백신별로 돌파 감염 사례가 좀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이 각 백신별로 어떤 차이가 있는 겁니까? 사실 돌파 감염 사례는 사실 우리나라가 지금 접종을 한 연령대와 이제 백신 종류가 좀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그런 영향을 많이 받거든요. 그래서 이제 화이자가 좀 많이 나오는 것처럼 일시적으로 많았던 거는 75세 이상 어르신들이 많이 접종을 했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또 얀센을 맞은 30대에서의 돌파 감염이 많은 거는 30대 확진자가 워낙에 많았기
많은 상황에서 거기에 더 노출이 더 많이 되니까 발생했을 거로 예상을 해서 백신 자체 어떤 특정 백신이 돌파감이 많다라고 얘기하기보다는 특정 연령대의 그 발병 자체가 그 백신 종류와 매칭돼 가지고 좀 더 특정 백신이 많아 보이는 거로 지금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단순한 숫자로 지금 유의미한 결과다 이렇게 판단하기엔 좀 이르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네, 왜냐하면 접종 연령대하고 백신이 매칭된 게 완전히 지금 다르게 매칭되고 있어서 그런 영향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특정 백신이 훨씬 돌파가 많다 이렇게 얘기하기 좀 어렵다는 거죠. 그리고 방역 당국이 얀센 백신 접종 대상을 현재 30세 이상에서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50세 이상으로 상향 조정했거든요. 이게 네. 왜 이렇게 나이를 올린 겁니까? 얀센이나 아스트라제네카나 지금 이제 혈전증 문제와 관련해서 주로 이제 20에서 40대 사이에서 혈전증 환자가 이제 발생을 했었기 때문에 일단 이런 안전성 문제 때문에 연령을 이제 50대 이상으로 올려놓은 거고요. 일단 이 부분들은 일단 한동안 유지될 것 같고 또 더 많은 데이터가 쌓이면 연령대에 대한 부분들도 변화가 있을 거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제 주변에 뭐 맞은 사람이 팔이 저린다 뭐 이런 얘기들도 하던데 그 얀센 백신에서 부작용 나타나는 게 혹시 구체적인 사례로 확인된 게 있습니까? 근데 뭐 얀센 백신 맞고 더 다른 백신에 비해서 뭐가 더 많다 이런 거는 특별하게 없고요. 사실 지금 현재 아스트라제네카나 얀센이나 화이자나 모더나나 백신 접종하고 손발저리다고 하는 분들도 꽤 있고 멍이 든다고 하는 분들도 좀 있긴 있는데요. 네. 대부분은 오랜 시간 지속되지는 않고 대부분 회복이 되는 거로 알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특정 백신이 특정 뭐 이상발이 더 많다 뭐 이렇게 된 거는 뭐 일부 혈전증이나 이제 심근염 이런 거 외에는 또 특별하게 더 많지는 않습니다. 네. 그리고 현행 거리두기가 수도권은 4단계, 비수도권은 3단계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게 이제 오는 8일 또 종료될 예정이기도 합니다. 현행 거리두기 단계 언제까지 유지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일단 지금보다는 좀 더 안정된 상황 만들어야 되는데 특히 이제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특히 병상 부족이라든지 중증 환자가 늘어나는 부분들 때문에 당분간은 이제 완화를 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제 퇴원 환자들이 나오고 중증 환자 숫자가 점차 감소되는 부분들이 보이기 시작하면 조금씩 이제 단계 완화나 이런 부분들 논의가 시작될 수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정치권에서는 KF 마스크 쓴다는 전제 아래 거리두기를 완화하는 방안을 좀 논의해보면 어떻겠느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네. 이게 어느 정도 조건이 충족돼야 되는 것인지 그냥 지금 단계에서 완화해도 되는 것인지 의견이 어떠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일단 지금은 이제 병원에 입원하는 환자나 중증 환자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는 사실은 뭐 어떤 방법으로도 이제 의료 체계가 붕괴되는 상황들을 초래하면 절대 안 되기 때문에 지금은 불가능한 상황이고요. 일단 백신 접종률 충분히 오르는 정도, 그 다음에 일단은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중환자에 대한 부담, 입원 환자에 대한 부담이 조금씩 가라앉기 시작하는 시점이 논의의 시점이 될 것 같아서 앞으로 2, 3주에 발병 양상들 또 병상 가동률들을 다 따져서 일단은 완화들을 시행할 수 있는 시기를 결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더 강화하는 쪽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일단 이제 이번 주가 만약에 피크가 됐다면 일단은 이제 수도권의 4단계랑 이제 비수도권의 3단계가 효과를 발휘하는 거니까 지금 수준 정도를 유지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만약에 이번 주에 피크를 못 잡고 다시 증가하는 양상으로 바뀐다 그러면 지금 단계에서 쓸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 다시 한번 고민을 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의 유행 상황이 아주 중요할 것 같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까지는 전반적으로 이전 수준에서 유지되거나 조금 좀 하향 추세로 간다 이렇게 판단이 되면 조금 더 강화하지 않는 방안도 괜찮다 이런 말씀이신 거군요. 네, 그런 거죠. 예. 네. 근데 김부겸 국무총리가 8월 휴가철 이동을 자제해 줄 것을 당부하기도 했는데요. 네. 향후 확산 추이를 결정지를 변수라고 해야 될까요? 요인 어떤 게 있을 수 있을까요? 일단 지금 휴가철 때문에 수도권 지역에서 비수도권으로 떠나 있는 분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네. 그래서 일단 비수도권의 유행 상황이 먼저 악화됐다가 일단 휴가 간 분들이 또 이제 돌아오면서 비수도권에서 감염이 돼서 수도권으로 유행 상황을 다시 촉발하는 그런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어서요. 그러니까 앞으로 휴가의 영향이 나오는 1, 2주 정도의 유행 상황이 어떤지에 따라서 앞으로 8월 전체의 유행이 좀 이제 전반적으로 완화되는 형태로 갈 건지 더 악화될 건지를 결정할 것 같아서 어쨌든 이번 주 다음 주 상황이 정말 중요해 보이기는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교수님 말씀 듣고 많은 분들이 이번 주 한 주만이라도 좀 바짝 좀 긴장하고 방역에 협조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해주셨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네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 이재갑 교수였습니다. 김성환의 시사야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문자 샵 9730으로 여러분의 의견 보내주세요. 짧은 문자는